맡을 추원서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주 박사님 어떻게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그래? 예. 네? 뭐냐 바쁘시죠? 그렇습니다. 예. 그나저나 지금 시간이 보니까 8시가 넘었는데. 네. 그러면 뭐 천천히 지금은 24분 정도 와 계신데 뭐 시작을 하시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예. 그럼 한 1분쯤 있다 시작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네. 아마도 조금 접속하시는데 시간들이 좀 필요하실 것 같긴 한데. 임용태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음성으로 해놔서 다시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픈 채팅방 옮겼습니다. 네. 아 그래 옮겼어요? 네. 거기 아주 많이 들어오시대요. 그러니까. 끝까지 안 들어오시고 그러시다가 이제 마지막으로 옮기셨구나. 7월 30일까지 옮기라고 그랬어요. 네,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끝까지 기다렸다가 근데 왜 그 채팅방을 옮겼어요? 그걸요. 첫째로는 그 오픈 채팅방이라는 게 이제 오픈이잖아요, 그죠? 네네네. 네, 물류 남북을 하나로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우리 참가자들을 좀 더 넓게 해서 다른 어떤 사람도 여기에 들어올 수 있도록 우리가 꼭 초대를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이 지나가는데 남북 물류 아무나 들여다볼 수 있도록 있고요. 그다음에 더 중요한 거는 좀 약간 제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이 와가지고 자기 상업적인 광고를 막 한다든가, 맞아요. 한다든가 말이죠. 보험 장사 한다든가 그런 분도 있어요. 그런 거를 하시면은 점잖게 못하게 하고 그래도 말을 안 들으면은 쫓아낼 수가 있습니다. 네네. 잘 됐네. 예. 그래서 이제 누가 이 정체성을 가져가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거든요. 그래. 이제 뭐 카카오톡에서 먼저 그런 거를 세분해서 했어야 되는데 그 사람들도 이제 자꾸 개발을 하다 보니까 수요에 따라서 이런 게 있으면 좋겠다고 하니까 이제 그때서야 개발을 해서 요즘에 이게 나온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유, 수고했습니다. 할까요? 전현준 박사님 지금 들어와 계시죠? 전현준 박사님 아직 안 들어오신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러면 프로그램 순서상 인사 말씀이 끝나시고 나면은 했는데 못 한다고. 전현준 박사님이 아마 못 하실지 모르겠네. 지금 안 들어오신 거 보니까. 그러면은 뭐 그냥 넘어가는 걸로 하시죠 뭐. 요즘 통신선도 연결이 되고 북한 이제 뭐 그런 의도가 어떤 건가 하는 것도 좀 필요가 있는데 우리 김혜원 박사님이 뭐 그걸 대신해 주셔서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네. 김종태 박사님 왜 자꾸 나갔다 들어갔다 하시는지 모르겠네. 뭐가 연결이 잘 안 되시는 것 같아요. 응? 김종태 박사님. 볼륨을 조금 크게 해주시겠어요? 잘 안 들리는데. 제가 이야기한 게 잘 안 들려요? 네, 너무 적게 들려요. 그렇습니까? 이게 마이크가 PC에 달려있는 마이크라서 제가 그걸 한번 가져와서 뽑아가지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이어폰을. 본인 PC에 마이크를 스피커를 올려야 돼요. 네, 마이크 볼륨은 100%로 올려놨거든요. 이게 본인 거를 볼륨을 올리셔야 돼요. 우리 박정순 여사님 그걸 올리셔야 됩니다. 그 PC에서. 제 컴퓨터가 멍충이가 돼서 제 휴대폰으로 하고 있습니다. 휴대폰으로? 네, 근데 얘가 조금 소리가 조금 이렇게 아주 약하게 들리네요. 잘 들려요, 저한테는. 그러면 됐습니다. 네. 자, 그러면 시간이 좀 경과된 것 같아서요. 시작해도 되겠습니까? 네네. 하시죠.
자, 안녕하십니까. 자, 지금 그러면은 지금부터 남북물류 포럼의 176회 전문가 초청 간담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달도 최근과 마찬가지로 온라인으로 여러분과 함께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전문가 초청 간담회에 강사는 김혜원 박사께서 나오셔서 김정은의 리더십과 북미관계 전략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해주시고 질의응답 시간 등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먼저 여러분들에게 남북물류 포럼의 김영윤 회장님께서 간단한 인사 말씀을 먼저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 회장 인사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다들 굉장히 많이 더운데 잘 건강하게 지내시는지 모르겠어요. 날씨가 보통 날씨가 아닌 것 같아요. 저도 꼼짝 못하고 다른 데를 별로 안 돌아다니고 집에 중간방에 이렇게 에어컨이 있어서 항상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시원하게는 하기는 합니다만은 어떻게 이 코로나 전국이 이게 정세가 이거 빨리 완화해야 되는데 계속해서 이게 확대가 되고 있는 그런 느낌을 받아서 말이죠. 한편으로는 많이 걱정이 되고 그러네요. 그리고 요즘은 일본에서 올림픽이 열려서 이런저런 구경거리도 이렇게 좀 하고 있기는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 건강에 정말 꼭 유의를 잘 하셔가지고 잘 지켜나가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많은 분들로부터 상당히 많은 궁금증 또 관심을 촉발시키는 것 같아요. 우리 김은 박사님이 이제 수고를 하시겠는데 나중에 상세한 그런 경력이나 이런 거는 소개는 우리 최원수 박사님이 하실 거로 생각이 들고, 오늘 김혜원 박사가 나온다고 정범구 전 독일 대사께서 몸소 이렇게 또 나왔습니다. 이분이 원래 잘 연결이 안 되는 분이에요. 이 인터넷으로 디지털 디바이스의 아주 표본이신데, 김혜원 박사가 나오신다고 그러니 끝까지 배워가지고 들어온다고 해서 들어왔습니다. 대단한 관심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아무튼 이 기회에 우리 정봉구 대사의 얼굴도 같이 이렇게 뵐 수 있고 또 이야기도 할 수 있어서 다행입니다. 사회자께서 나중에 봐서 정봉구 대사에게 한 1분 정도 시간을 한번 주셔가지고 인사 간단하게 해줄 수 있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괜찮으시겠죠? 괜찮으시다면 이렇게 한번 손 한번 흔들어 주세요. 보세요. 이거 여러 네. 자, 그러면은 제 인사는 이렇게 하고요. 남북물류 포럼 지금 잘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제 통일과 나눔에서 했던 그 사업들을 다 완료를 하고요. 새로 또 이제 만들어서 이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세한 것은 다음에 알려드리는 통신이라든지 VIP 리포트,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VIP 리포트에 잘 설명을 해 올리니까 그런 것도 좀 관심을 가지고 좀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넓은 시간에 이렇게 많이들 참가해 주셔서 무엇보다도 감사드리고요. 오늘 좋은 의미 있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다음은 원래 전원준 박사께서 북한 이슈 인사이트로 간단히 발표해 줄 시간인데, 혹시 전 박사님 들으셨나요? 아직 안 들으셨죠? 네네. 자, 그러면은 조금 전에 김영윤 회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정봉구 전 독일 대사님을 잠깐 모시고 인사 말씀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분당국의 통일의 전범을 보여주고 있는 독일에서 최근 3년여간 대한민국을 대표해서 대사로 계시면서
지난해 말에 귀국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번에도 한번 잠깐 인사를 드린 것 같습니다만 오늘 이 기회를 통해서 간단히 인사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 대사님. 지금 연결이 혹시 안 되셨나요? 왼쪽 네, 네,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예, 잘 듣고 있어요. 괜찮아요. 잘 돼요. 오늘 제가 김미로 와서 오늘 저 김영훈 박사 발표 좀 들으러 들어왔습니다. 여러분들 뵌 분들도 있고 오랜만에 뵙는 분들도 있습니다만 회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네. 너무 간단하게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만은 혹시 나중에 질의응답 시간에 또 코멘트가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곧바로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김영훈 박사께서 아까 말씀드린 주제로 발표를 해주시는데 김영훈 박사에 대해서는 제가 간략히 소개해드리고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이 직접 좀 소개를 보충해서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영훈 박사께서는 제가 얼핏 보니까 아마 학부에서는 정치외교학을 공부하셨던 것 같고 박사과정에서 통일학 박사를 받으셨습니다. 북한 연구학회 이사, 민하협의 정책위원, 그리고 전 경기도 평화대변인을 역임하셨고 특이하게도 보니까 더불어민주당의 상근 부대변인을 역임하셨더만요. 인천광역시 남북교류협력팀장, 민주평통자문위원 등을 맡고 계시고 저서로서는 DMZ 평화와 접경협력이라 해서 특히 보니까 접경지역 분야에 대해서 많은 연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파악을 하였습니다. 김영훈 박사님, 오늘 귀중한 시간 내주셔서 나와주셔서 감사 말씀드리고 제가 설명드린 강사 소개에 혹시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자기소개를 좀 더 보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김혜원입니다. 정말 쟁쟁한 전문가분들 앞에서 이게 전문가라는 이름을 달고 발표를 해도 되는가 될 정도로 좀 쑥스럽습니다. 많이 떨리고요. 사실 여기 쟁쟁한 분들 지금 진짜 오랜만에 뵙는 분들도 있고요. 우리 조현정 박사님도 보이고, 네, 우리 유창근 부회장님도 예, 네, 또 화상에서는 처음이고요. 네, 예, 하여튼 반갑습니다. 좋은 기회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사실 저는 학계 무명 인사이기 때문에 아마 오늘 말씀드리는 게 미흡하고 좀 부족한 게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 포럼이라는 자리가 제가 오늘 논의할 수 있는 일종의 한번 좀 정리하는 장을 좀 마련하고 또 여러분들이 다 전문가시기 때문에 또 서로 얘기 나누면서 서로 우리가 도움되는 그런 포럼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준비한 자료를 중심으로 발표를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곧바로 이제 발표에 들어가기로 하고 제가 잠깐 인사 말씀을 드린다면은 그제 남북 간에 남북 통신선이 복원되는 좀 모처럼에 반가운 소식이 좀 들리는 것 같습니다. 오늘 김영훈 박사님께서 특히 우리가 의외로 잘 알 것 같으면서도 모르는 북한 내의 김정은의 리더십에 대해서도 한번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고 특히 북한이 가장 중시하고 있는 북미 관계에서는 어떤 전략으로 임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김영훈 박사로부터 이야기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 자리에서 뜨거운 박수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김정은이 집권한 지 거의 이제 만으로 한 10년이 돼 갑니다. 그래서 김정은의 10년이 과연 북한이 어떤 북한인가에 대해서 많은 논의들이 있었습니다. 올해뿐만 아니라 몇 년 전부터 주로 이제 지금 북한이 어떤 국가인가를 얘기할 때 어떤 학술의 제목을 보시면 김정은 시대의 지속과 변화라는 제목을 참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 한 5년 전부터 쭉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 올해 이제 8차 당대회를 하고 뭔가 북한이 하여튼 급변하게 변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그러면 지금 우리가 남북교류협력을 잘 하기 위해서는 북한을 잘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김정은의 지금 북한은 어떤 북한인가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조명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랬을 때 그러면 김정은이 집권한 10년을 어떻게 볼 것인가? 그러면 선대와 같은 것은 무엇이고 변한 것은 무엇인가? 즉 지속과 변화라는
그 단어로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면 저는 이제 김정은 체제를 지속성에 기반한 변화라고 봤습니다. 이제 3대 세습 그 지도자죠. 어떤 정권이든 지도자든 아니면 어떤 역사적 맥락이든 앞으로부터의 그 공통점은 기반한 위에서 뭔가 조금씩 변화하는 그런 것들이 저는 역사적 속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북한이 이제 나라를 건국한 공식적인 48년부터 북한을 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실제 김일성이 태어나서 그때부터 이제 주체 언어를 쓰기 때문에 거의 한 100년의 북한을 우리가 들여다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크게 이제 어떤 키워드를 보면요. 김일성 시대는 그 독립국가를 건설하는 것이 가장 컸죠. 물론 이제 사회주의에 기반한 독립국가였고요. 그리고 김정일 시대에는 이제 사회주의 국가로서의 토대를 마련하는 그런 어떤 국가 목표의 과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김정은의 시대는 이제 국가를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가, 사회주의 국가의 발전 전략을 모색하는 그런 국가 전략을 썼습니다. 이 세 사람이 어떤 사회주의의 연속성 안에서 그 시대에 맞는 국가적 과제를 목표로 설정을 한 것이죠. 그럴 때 여기에서 이제 핵심적인 그 어떤 키워드, 어떤 통치 담론이라는 것이 있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김일성 시대에는 주체였고요. 그다음에 김정일 시대는 근데 사회주의권이 붕괴하면서 많은 경제적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군대를 앞세우는 이제 성군을 앞세워서 나갔습니다. 그러면 김정은 시대에는 어땠을까요? 주체와 성군을 바탕으로 두지만 저는 이제 애민이라는 키워드를 했습니다. 결국 국가 발전을 위해서, 경제 발전을 위해서 인민들의 그 생활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애민이라는 키워드로 저는 김정은의 어떤 시대의 지속과 변화를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좀 김정은 시대가 어떻게 해왔는가를 보겠습니다. 저는 김정은 시대 국가 목표와 사상 실천 전략이라고 했을 때 결국 국가 목표는 크게 두 가지죠. 사회주의 강성 국가를 일으켜야 되고 인민생활 향상, 경제 발전과 인민생활 향상입니다. 그리고 이제 크게 지도 사상으로는 김일성, 김정일주의를 집권 초기부터 내세웠고 그거를 쭉 유지하면서 이제 확실한 지도 사상으로 확립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인민이라는 키워드가 김정은 정권 처음부터 나와서 최근에 올해 8차 당대회를 통해서는 인민대중제일주의 정치라는 이름이 붙어서 사회주의 기본 정치 방식으로 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김정은 시대의 이런 국가 목표나 지도 사상은 결국 김일성, 김정일 시대의 연속성인데요. 주체 사상과 성군 사상을 이어받은 김일성, 김정일주의라고 보겠습니다. 주체 사상의 핵심은 결국엔 이민 위천이죠. 인민이 중심이고 인민이 혁명의 주력국이고 인민을 사랑해야 된다. 이런 주체 사상으로부터 김정은의 인민대중제일주의 정치 등이 나왔다고 볼 수 있고요. 실전 전략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대표적인 이제 주의라는 이름을 붙은 것을 보면 초기 이제 김정일 애국주의, 초기 이제 김정은이 이제 집권하면서 정당성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김정일을 애국주의를 하면서 김정은에게 충성해야 된다 그런 논리였고요. 이제 자강력 제일주의에서 우리 힘으로 하자라는 것이 자강력 제일주의고 최근에 한 2, 3년 전부터 우리 국가 제일주의라고 해서 어떤 국가적 담론, 국가 발전 담론, 경제 발전 담론으로서 국가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우리 국가 제일주의에서 실절 전략이 세계주의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거를 좀 정리를 하면 결국 김정일이 만들고자 하는 국가는 지도 사상으로는 김일성, 김정일주의고 김일성, 김정일주의의 핵심은 인민대중제일주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통치 담론으로 인민대중제일주의가 이제 기본 정치 방식으로 승격을 하면서 김정은 시대 국가와 사회 운영의 핵심 원리가 되고 있습니다. 경제 발전의 원리도 되고요. 대중을 동원하고 관료를 통제하는 전반적인 국가와 사회 운영의 핵심 원리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체에서 인민대중 중심주의가 나왔지만 점차 주체와 성군이 헌법이나 당 규약에서 사라집니다. 사라지면서 이제 김정은의 북한을 만들어 온 과정이 저는 김정은의 10년이었다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특히 이제 그러면 김정은 시대 국가 전략 변화를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2012년에 4월에는 이제 사회주의 헌법을 개정해서 이제 핵 보유국을 명기했습니다. 이제 김정은 시대가 크게 이제 세 개로 나누면 초기에 핵무력을 증강하던 시기가 있고요. 그러니까 초기 이제 어떤 리더십을 좀 공고히 하면서 핵무력을 증강하는 시기가 있고, 그 다음에는 이제 2013년에 핵무력과 경제건설 병진 노선을 국가전략 노선으로 채택하고 2017년에 국가 핵무력을 완성을 공식 선언할 때까지 그 국방 능력을 매우 최고조로 증강을 시킵니다. 그 사이에 이제 2016년에 7차 당 대회를 36년 만에 열어서 이제 당 국가 체제로 복귀를 하고 김정은이 국무위원장에 등극하면서 사실상의 어떤 김정은 시대의 북한을 열었다라고 하는 것이 7차 당대회가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 목표 추진을 선언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2017년에 핵무력을 완성한 이후에 이제 드디어 짠 하고 세계 무대로 나가야지를 했죠. 그래서 2018년에 신년사에서도 대화의 의지를 표명을 했고, 그다음에 이제 2월에 평창 동계올림픽이 북한이 국제사회로 나갈 수 있는 굉장히 자연스러운 계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남북 정상회담부터 시작해서 엄청난 이제 변화의 2018년들이 있었죠. 그렇지만 2019년 2월에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이 결렬되면서 북한은 다시 과거의 북한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2019년 4월에는 최고인민회의에서 사회주의 헌법을 또 개정을 했고요. 이제 그때부터 뭔가 좀 비핵화 협상 이때 이제 김정은이 최고인민회의에 직접 막 연설을 하면서 굉장히 이례적이고 되게 오랜만이었는데요. 뭔가 비핵화 협상이나 이런 게 잘 안 되고 나서의 어떤 실망감을 좀 표출하고 뭔가 대북 제재 장기화에 좀 대비해야 되는 그런 어떤 뜻을 표명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2019년 12월에는 정말 이제 그동안의 경제 사정이 어려웠고 국가의 경제 정책이 좀 실패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실행 방식으로 정면 돌파전을 선언한 거죠. 그때부터 온통 이제 정면 돌파라는 것이 키워드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런 대북 제재나 이런 어려움이 있는 상황에서 2020년에 코로나가 본격화됐지 않습니까? 코로나와 함께 그런 어떤 수해도 있었고요. 대북 제재 이제 3종 위기가 겹치면서 북한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국가경제발전 5개년 계획의 실패를 인정하면서 그 다음에 8차 당대회를 개최하겠다라는 것들을 이제 2020년 8월 전원회의에서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올 초에 또 우리를 분주하게 했던 이제 8차 당대회를 했고요. 우리 보면 특히 이제 북한 연구자들이 항상 그 연초에 바쁘지 않습니까? 신년사 분석을 해야 되고, 올해 남북 관계나 이런 북한의 전략은 어떨까? 그러는데 올해도 어쨌든 8차 당대회를 되게 거창하게 하면서 이제 북한의 올해 변화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주목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김정은의 북한을 확립을 했던 당대회라고 볼 수 있고요. 새로운 국가경제발전 5개년 계획을 제시를 했고요. 이제 그 전부터 인민 중심을 강조했지만 분명하게 인민 대중제일주의 정치를 확립하는 그런 당대회였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그때 이후로 2021년에 북한을 이렇게 보시면 8차 당대회는 어쨌든 국가 경제 전략 실패를 인정을 했고, 그렇지만 핵 전력을 증강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계속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북미 관계에서는 이제 적대시 정책을 철회하라, 강대강 선대선 그 대응책을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남북 관계의 경색 원인을 남한이 너무 비본질적 문제에만 집착하고 있다. 그래서 본질적인 문제인 한미합동 군사훈련이나 이런 것들을 철회해라, 이런 주장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부적으로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서는 이민 위천, 일심 단결, 자력 갱생 같은 이제 우리식 사회주의 구호를 들고 나왔고요. 그 말씀드린 인민 대중제일주의 정치가 나왔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김정은이 총비서로 복귀를 하고 이제 내부 규율 체제를 강화하는 등의 일종의 이제 어떤 통제 정책 이런 것들을 강화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개정한 당 규약이 이제 최근에 좀 공개가 됐는데요.
결국 이제 김정은 처제를 공고화하는 거죠. 그리고 어쨌든 김정은 그 정권 10년이면 뭔가 10년이면 강산도 변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새로운 김정은 시대, 그러니까 앞선 거의 계승보다는 변화, 즉 발전을 추구하는 그런 당 규약 개정이 있었습니다. 김일성 김정일주의가 지도 사상 유지가 되고요. 뭐 주체나 성군이나 뭐 병진 노선 이런 것들은 다 빠졌습니다. 그래서 김정일 리더십이 강화를 돼서 노동당의 수반인 총비서가 당을 대표하며 전당을 조직 영도합니다. 당 중앙위원회 제1비서직을 신설을 해서 이거에 대한 좀 그 추측이 좀 있었죠. 뭐 유고를 대비했느냐 어쨌느냐 이런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당 중앙군사위원회 권능을 강화를 해서 최고 군사지도기관으로 해서 군사지휘권은 물론 국방사업 전반을 지도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인민군 총정치국의 위상이 약화됐죠. 옛날에는 참 그 총정치국장 이름이 참 자주 등장했고 뭐 서열 매디 이랬었는데 이제 군보다는 이제 당이 통제하는, 당이 중심이 되는 그런 체제이기 때문에 이 군이 좀 약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이 올해 이제 당 주요 회의 내용을 특징을 보면요, 뭐 다 제가 읽지는 않겠습니다만 일관된 메시지라는 게 결국 경제 위기를 어떻게 돌파할 것인가, 그리고 그 돌파의 방법으로서 자력갱생을 강조했고요. 그다음에 사회에 그 확산되는 반사회주의, 비사회주의 문제에 대해서 대응하자, 이런 것들이 핵심 문제로 다루어집니다. 그래서 당 중앙위 전원회의랄지 특히 4월에 있었던 제6차 세포 비서대회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말단 조직 사람들이 거의 10,000명 이상을 평양에 불러들여가지고 이제 그 인민을 위해서 노력봉사를 해야 된다.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가 좀 깜짝 놀랄게 고난의 행군이라는 단어가 다시 나왔습니다. 예. 이거는 물론 그 90년대 고난의 행군은 아니겠지만 고난의 행군의 목적이 우리 인민에게 최대한의 물질 문화적 복리를 안겨주기 위한 강고한 고난의 행군입니다. 그러니까 대북 제재나 코로나나 외부 영향으로 인해서 경제가 어려운데 이거를 우리가 인민을 생각하고 인민을 위해서 당 중심으로 뭉쳐서 돌파하자, 뭐 이런 메시지겠죠. 그리고 이제 여기서는 또 들어진 게 청년들의 사상, 정신 상태가 심각한 변화가 있다. 그래서 청년 교양 문제는 조국과 인민의 사활이 걸린 문제라고 김정은 위원장이 얘기했습니다. 아무래도 뭐 북한에도 뭐 우리 자본주의적인 게 많이 들어가 있을 것이고, 그리고 뭐 그 USB를 뭐 소지하거나 이런 거를 여기 유포하거나 이런 사람들을 뭐 사형도 시키고 매우 이제 강하게 통제를 한다고 하는데, 어느 사회나 그 젊은 사람들은 가장 좀 그 어려운 것 같습니다. 뭐 북한 청년이라고 다를 바 없겠죠. 새로운 거에 대한 호기심이 많을 것이고, 그리고 남한이나 다른 자본주의 국가들의 변화에 대해서 훨씬 민감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이때 세포 비서대뿐만 아니라 2021년 올 전반적으로 북한에 강조되는 그런 내부 통제, 규율 강화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주목할 만한 그게 이제 당 중앙위 제8기 제3차 전원회의가 6월 15일에서 18일까지 있었죠. 식량난이 우려가 인정이 됐고, 그래서 이제 민생고를 해결하기 위해서 김정은 위원장이 특별 명령서에 서명을 했습니다. 뭐 특별하게 보관하고 있는 뭐 식량을 푼다, 뭐 이제 이런 내용이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결국 이제 비상 방역 상황이 장기화되고 있기 때문에 코로나로 인해서요, 북중이나 이런 것들이 다 막혀 있어서 이런 걸 잘 대비해야 되고, 간부 혁명도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주목할 만한 표현이 대미 정책과 관련해서 대화에도 대결에도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이제 이게 우리가 5월 22일에 이제 한미 정상회담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이후로 북한이 그러면 우리가 대미나 대남 전략을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좀 고민들을 하던 그런 기간이라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6월 29일에 정치국 그 제2차 확대 회의에서는 어쨌든 그 간부들의 부정부패나 관료주의 척결 이런 것들에 대한 투쟁에 강력한 투쟁을 제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국가 비상 방역전이 장기화되는 거에 대해서 이제 책임 간부들을 질타하면서 교체하는 그런 것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김정은 시대 국가 전략의 특징을 약간 3가지 키워드로 해봤는데요.
뭐 이런 표현에 대해서는 아마 조금 뭐 다른 생각이 있으신 분도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제 표현식으로 조금 정리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김정은의 북한, 그러니까 우리가 북한을 바라보는 그동안의 시각 중에 하나가 저기는 좀 국가가 아니다. 뭔가 좀 국가의 틀도 갖추지 않고 뭐 지도자 1인이 어떤 너무 임의적으로 정책을 결정하는 좀 그런 인식이 좀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 국가의 그 정책 결정이나 그 결과물들이 성과가 있느냐 없느냐에 상관없이 저는 북한 또한 국가로서의 틀을 갖추고 운영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북한 또한 국가로서 지도자가 국가를 대표하고 다른 국가와 교류하며 인민을 보살피는 국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가성, 국제성, 인민성이라고 세 개를 봤습니다. 이제 정상국가라는 표현에 대해서 좀 불편해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북한이 비정상 국가였느냐라는 건데요. 꼭 그 비정상에 대한 반대라기보다는 그러니까 어떤 국가 기구를 공식적으로 운영을 하고 하는 그런 국가의 틀을 갖췄다라는 의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김정은 씨는 특히 당 국가 체제를 정비를 했고요. 국가 운영의 제도화 그리고 강력한 리더십을 구축을 했으며 체제 내구력 강화를 시도했으니까 뭔가 국가로서의 일반적인 어떤 역할을 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국가라는 게 뭡니까? 경제 발전을 통해서 국가 발전을 도모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최근에 어떤 비전통 안보 등 새로운 국가 이슈가 계속 나왔지 않습니까? 뭐 코로나도 마찬가지고 뭐 기후 변화나 환경 문제도 그렇고요. 그런 것들을 국가로서 해결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에서 조금 더 부연 설명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국제성이라고 붙여봤는데요. 국가성하고 좀 비슷합니다. 이제 국가성이라고 했을 때 약간 대내 정치적인 그게 초점을 맞췄다면 국제성은 국제사회에서 국가로서 활동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상과 최고위층 외교를 하고 있고 대외적으로도 국가 정체성을 표방하며 글로벌 규범을 이행하려는 또 의지를 보이고 있고 국제기구와 협력하고 기후변화와 환경 등 국제적 이슈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어떤 국제성을 띠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세 번째는 이제 인민성입니다. 북한 사상의 핵심은 꼭 김정은 시대뿐만 아니라 김일성 시대부터 핵심이 인민대중이죠. 인민이었기 때문에 그거를 계승해서 김정은 정권의 초기부터 일관된 국가 목표이자 통치 원리로 인민대중, 인민생활 향상이 됐고요. 그럼 이제 결국 성군에서 인민대중제일주의로 전환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인민 중심의 논리라는 것이 어떤 그 긍정적인 개념도 있지만 대북 제재나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경제 위기 돌파를 위한 내부 단결 논리로도 작동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가성은 이제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도와 리더십에 따른 국가 운영입니다. 제도와 절차에 따른 정책 결정과 집행을 하고요. 그 다음에 공식 회의를 통해서 결정이 되고 회의도 공개를 합니다. 특히 이제 김정은 시대 좀 달랐던 게 당 공식 회의도 공개할 뿐만 아니라 정상회담의 내용, 그다음에 뭐 남한 특사단이 방북했다 이것도 그 다음 날 일면에 노동신문에 크게 특사단들과 사진 찍은 뭐 이런 것도 보도를 했습니다. 외교에서 국제적 관례를 수용하죠. 뭐 일반적인 국가 정상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국가 대표로서 정상회담을 하고 정상회담 후에는 통상 하듯이 정사등 결과를 공동으로 발표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국제사회 일원에 참여해서 자국의 입장을 적극 필요합니다. 파리 기후변화 협약에 참석을 한다거나 뭐 유엔 총회에 참석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어쨌든 그 이전에는 그 최고 지도자의 부인이 공식적으로 좀 드러나지 않았었는데 어쨌든 부인 리설주가 적극적으로 동반하면서 대내 활동을 활발하게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동생 김여정 같은 경우도 어떤 일정한 직책을 맡아서 남북 정상회담이나 그 해외 순방에서 역할을 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이고요. 그다음에 평창 동계 올림픽 등 어떤 국제 경기는 적극적으로 참가를 하고 있는 것을 국가성으로 봤습니다. 국제성은 뭐 좀 비슷한 내용이긴 한데요. 최근에 조금 주목할 만한 것들이 그 새로운 이슈들 있죠. 보건 기후변화 대응이나 재난 위험 경감 등 신흥 안보 의제와 관련해서 유엔이나 다자적인 틀에 참여를 하고 있고요. SDGs죠. 지속가능 개발 목표에도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국제 환경 보호 활동들을 하고 있는데요. 특히 이제 기후 변화에 적극 대응을 하고 국제 생태 환경 보호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은 시대 북한이 5개의 국제기구 협약에 가입했는데 이제 3개가 환경 관련 기구입니다. 저 뒤에 보면 2017년에 세계 자연보전연맹에 가입했고요. 2018년에 람사르 협약에도 가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동아시아 대양주 철새 이동 경로 파트너십의 회원국도 됐습니다. 녹색 기후 기금의 활동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최근에 그 UN SDG의 그 지속가능 개발 목표 수행 자발적 국가 리뷰를 제출을 했습니다. 근데 뭐 그거에 대해서 뭐 북한이 정말 적극적인 의사가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좀 논란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쨌든 북한이 이런 거를 참여함으로써 국제사회로부터 어떤 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이제 뭐 사업 지원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 좀 의심도 있는 것 같습니다만 어쨌든 그래도 북한이 국제 규범을 좀 따르면서 그리고 그거를 SDG의 그 17개 목표를 나름 북한의 어떤 발전 전략과 연계해서 추진하려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우리가 좀 주목을 해야 될 것 같다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이제 환경 문제에 요즘 관심이 많아서 그 습지 보전 람사르 협약도 있고 그다음에 철새 보호 같은 거 많이 하거든요. 엊그저께 우리 그 국내 갯벌이 유네스코 세계 자연유산에도 등재가 됐기 때문에 뭐 이런 것들을 같이 연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국내에 인천 송도에 국제기구가 몇 개 있거든요. 동아시아 대양주 철새 이동 경로 파트너십 사무국도 있고 GCF 녹색 기후기금 사무국도 있고요. 그다음에 UN 에스캅 동북아 사무소도 있기 때문에 좀 이런 것들을 좀 적극적으로 국제기구를 활용해서 남북 협력의 틀을 조성할 필요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예. 지금 한참 그 야구를 보셔야 되는데 예, 이 시간에 이렇게 이렇게 또 공부하는 모임을 하고 있네요. 예, 대단하십니다. 네, 인민성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김정은 씨의 키워드는 저는 인민인 것 같습니다. 예. 경제 발전과 인민생활 향상을 국가 목표로 설정하고 애미 리더십으로 정권을 공고했죠. 제8기 제3차 전원회의 같은 경우도 아까 이제 특별명령서도 발령을 했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북한도 이제 똑같이 국가라고 본 게 그러면 2021년에 북한의 국가 목표 즉 화두는 경제 발전이지 않습니까? 저는 체제 특성과 무관하게 경제 발전 없이 국가는 없다. 지도자로서의 쓸 수 없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정은 또한 2018년 4월에 사회주의 경제 발전 노선으로 전환을 해서 뭔가 좀 박차를 가려고 했는데 지금 상황상 좀 이게 어렵지 않은 상황이지 그때의 전략 목표를 바꾸거나 폐기한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경제 발전이란 목표는 변화가 없고요. 다만 대내 여건상 자력갱생이라는 방식을 쓸 수밖에 없고 이제 고난의 행구까지 이제 등장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경제 발전이란 국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 무엇이냐? 그것이 인민대중제일주의라는 것이죠. 근데 그래서 인민대중제일주의가 실제 현장에서는 어떻게 적용이 되었냐 보면 경제 건설을 위한 인민과 군대, 그다음에 관료의 동료 수단이 되었고 관료와 주민 통제 논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뭐 이거는 김일성 시대부터도 그러지만 부패, 관료주의를 척결하자, 반사회주의, 비사회주의 투쟁을 하자라는 게 끊임없이 나왔는데요. 이거를 주장할 수 있는 그 정당화 논리가 인민대중제일주의인 거죠. 만약에 관료들이 열심히 일하지 않는다. 그거는 당신은 인민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고 이거는 인민을 사랑하지 않는 거는 수령에 대한 충성심이 부족한 것이고 그런 그 수단적 논리가 인민대중제일주의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정리를 해보면 앞으로도 저는 이제 인민대중제일주의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주목을 하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정치 분야에서는 통치 전략으로 활용이 되면서 권력의 정당성을 확보하고 통치 기반을 공고하게 되었고요. 경제 분야로는 발전 전략이기 때문에 경제 건설과 인민생활 향상에 주력하게 됐습니다. 사회 분야에서는 통제 전략으로 대중 지지와 동원, 당원과 관료 통제를 했습니다.
그러면 김정은이 이런 국가 전략들을 수립을 했고요. 이거와 좀 연계를 해서 그러면 과연 김정은 어떤 리더십을 갖고 있을까라고 했을 때 제가 좀 세 가지로 붙여봤는데요. 신세대이면서 대중적 리더십을 갖고 있다. 실용적 리더십이다. 애민적 리더십이다. 라는 것입니다. 신세대 대중적 리더십은 일단 그 재벌 3세가 대부분 그렇지 않습니까? 태어날 때부터 이제 재벌이었기 때문에 김정은 또한 빈곤을 모르고 자랐고 해외 유학파, 그다음에 나이도 젊은 지도자입니다. 그 재벌들하고 똑같을 것 같아요. 이제 김일성 같은 경우는 무장 투쟁을 하고 그 내부 권력 투쟁을 다 승리해 가면서 이제 국가 지도자가 되었고요. 그 과정을 바라보면서 후계자가 되기 위해서 오랫동안 후계자로서의 능력을 보여주고 후계자 수업을 했던 김정일과 김정은은 이제 다른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뭔가 타인을 의식하자고 자기 표현에 거침이 없는 것 같습니다. 초기에 파격적인 모란본 악당을 만들었고요. 그다음에 부인 리설주와 뭐 팔짱 끼고 뭐 스스럼 없이 다니고, 그다음에 그때 미제국주의라고 하면서 데니스 로드먼을 초청을 해서 같이 농구도 하고요. 그다음에 놀이공원에서 이제 기구를 타면서 뭐 활짝 웃는 이런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김정일과 달리 굉장히 육성연설을 대부분 했죠. 처음에 우리가 첫 육성연설에 되게 관심을 많이 가졌잖아요. 은의 목소리는 이런다, 뭐 표정은 어떻다, 뭐 동작은 어떻다 이랬습니다. 그리고 각종 회의를 주재하고 공개하고요. 그다음에 뭐 주민들의 살림집을 거침없이 방문하고 또 주민들과도 활발한 접촉을 하고 군인들과도 서스럼 없이 지내고, 그다음에 사진 촬영에도 되게 적극적인 모습이 굉장히 신세대고 대중적인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억하시겠지만 뭐 남북 정상회담 만찬장에서 그때 국내 판문점이었죠. 뭐 얼굴이 발그레해진 것도 있고요. 뭐 냉면 농담이랄지, 그다음에 뭐 인민들이 경제적으로 어렵다 이걸 생각하면서 뭐 우는 모습, 뭐 울보 수령의 모습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젊고 이러다 보니까 과오나 현실을 또 쿨하게 인정하는 그런 모습도 보여줍니다. 이전 같으면 뭐 수령이 어디 내가 뭐 잘못했습니다라고 하겠습니까? 수령은 무오류성의 존재인데. 그런데 뭐 이전에 광명성 3호 시험 발사 실패를 인정한다거나 평양 아파트 붕괴 사고를 보도하고 뭐 책임자를 질책하는 게 있었고요. 2017년 신년사 같은 경우는 뭐 능력이 따라서지 못했다, 안타까움 자체, 뭐 이런 표현도 들었고요. 작년에 당 창건 70주년 열병식은 정말 뭐 인민이 뭐 수십 번 나왔고요. 뭐 고맙습니다, 뭐 이런 게 나왔습니다. 당연히 그랬겠죠. 작년 같은 경우에 당 창건 70주년이어서 뭔가 야심차게 자신의 시대에 어떤 성과를 내고 싶었는데 여의치 않았거든요. 그런 모습이 있었고, 뭐 엊그저께죠. 노병대에서는 노병들에게 세계적 보건위기와 장기적 봉쇄로 인한 곤란과 애로는 전쟁 상황이 못지않은 시련의 고비다라는 이런 식의, 그래서 이제는 뭐 김정은이 뭐 경제가 어렵습니다, 뭐가 어렵습니다, 뭐 제가 좀 부족합니다, 이런 것들이 그냥 이제는 우리가 보기에도 너무 좀 자연스러운 그런 것 같습니다. 저는 그걸 신세대 대중적 리더십이라는 표현을 봤고요. 그다음에 뭐 실용적 리더십은 요즘 추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과 중심의 실용주의를 채택을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상회담도 뭐 파격적이고, 뭐 국익을 위해서라면 뭐 1년에 몇 번씩 뭐 북중 정상회담도 하고요. 정상회담에 분주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규모 건축물이나 이런 그 주택단지 건설 등을 많이 조성했고요. 특히 올해는 이제 큰 어떤 사업이나 자원을 동원하기 어렵기 때문에 첫 현지 지도로 평양 산림지 1만 세대 건설실 착공식을 했고요. 그래서 김정은은 이전에 김일성의 강성 대국보다는 좀 더 쉬운 사회주의 문명국을 목표로 내세웠습니다. 예. 인민들이 사회주의 물질 문화를 누리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제 거창한 건설 성과 대신에 놀이시설이나 체육시설을 확충하고요. 그다음에 마신령 스키장을 만들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 하기 위해서 또 엄청난 속도전을 취했죠. 말리만 속도, 세포 등판 속도 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어떤 실용적 리더십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애민적 리더십은 이제 국가 발전, 경제 발전의 목표를 위해서 애민적인 것도 있었고, 본인이 이제 그 외부로 표현하는 것들이 굉장히 인민들과 활발한 접촉을 보여주는 것들이 이제 애민적 리더십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네, 이제 제가 앞에서 그 김정은의 국가 전략과 리더십을 통해서 그러면 김정은의 10년 그리고 지금 현재 북한은 어떤 북한인가에 대해서 좀 고찰을 해봤습니다. 그럼 이제 북미 및 남북관계 전망인데요. 엊그저께 좀 통신선 보고니 약간 깜짝 선물 같더라고요. 올해 북한이 자력갱생을 표방하면서 대외적으로 어떤 그 위기, 그러니까 뭔가 국내 경제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서 대외 전략을 쓸 것 같지는 않다. 라는 그런 분석이 대부분이었거든요. 예. 그랬는데 어쨌든 통신선이 회복됐다는 건 대단한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아까 회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제가 이럴 때 좀 청와대에 있었으면 네, 지금 그 전망을 더 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북미하고 남북 관계에 대해서는 한번 같이 좀 전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바이든 그 대통령을 보면요, 확실히 노련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워낙 정치를 오래 했고 또 외교 쪽에 뭐 수십 년, 50년 이상 했기 때문에 저렇게 웃으면서 신사적으로 이렇게 정말 그 상대를 이렇게 움직이게 하는 게 정말 고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트럼프, 특히 전임 트럼프 대통령하고 대비를 하면 그러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바이든 정부가 출범하면서 되게 궁금했잖아요. 그럼 바이든은 과연 무슨 생각을 갖고 있을까? 대북 정책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많은 그 어떤 궁금증이 있었는데 어쨌든 처음 나온 것이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첫 의회 연설 4월 28일에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북한의 핵 문제가 매우 위험하다라는 인식을 드러냈고요. 그렇지만 이거를 이제 동맹과 함께 외교와 강한 억지를 통해 해결하자라는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이 얘기는 이제 북핵 해결을 위해서 동맹과 연대를 강화하고 외교적 해법을 우선하며 북한의 행동 변화를 위한 억지 정책을 쓰겠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 이틀 후에 백악관 대변인이 대북 정책 검토를 완료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바이든의 대북 정책은 잘 조율된 실용적 접근이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이거는 완전한 한반도 비핵화가 여전히 미국의 대북 정책 목표라는 거는 분명히 하면서 방법에 있어서 일괄 타결도 전략적 인내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 얘기는 트럼프 시대의 일괄 타결도 아니고 오바마 시대의 전략적 인내도 아닌 잘 조율된 실용적 접근을 하겠다라는 바이든의 이제 첫 그 대북 전략이 4월 말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한미 정상회담이 있었는데요. 이제 대화와 외교를 통한 대북 접근법 모색에 합의를 했습니다. 이제 한미 정상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를 이뤄내는 데 공동으로 대응한다라는 목표를 설정을 했고요. 이 방식은 그렇죠. 이제 판문점 선언과 싱가포르 공동성명의 합의를 존중한다라고 말을 했기 때문에 이거를 토대로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접근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화와 외교를 통한 평화적 방법인 거죠. 그래서 어쨌든 한미 정상회담이 처음에 시작만 할 때만 해도 과연 미국에 가서 어떤 성과를 거둘 수 있을까라는 회의적 시각이 좀 많았던 걸로 기억이 됩니다. 그런데 어쨌든 북한 문제에 대해서 한미 공조를 튼튼히 했고 한미 관계가 호혜적 협력 관계로 회복이 됐습니다. 그래서 한미 동맹과 대북 관계 모두에서 이제 신뢰가 축적이 됐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만큼 한미 동맹의 역할이 확대되면서 우리의 어떤 국제사회 책임도 늘어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쨌든 그러니까 미국 행정부의 북한에 대한 인식을 확인하는 그 표현은 바이든 대통령이 남북 대화와 관여 협력을 지지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미국과 한국에 대한 그 신뢰가
또 굳건해졌다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북한의 대미 전략인데요. 사실 뭐 북한이 뭐 그 이후로도 뭐 뚜렷하게 그러니까 뭐 김여정 담화나 뭐 다른 사람 담화를 통해서 무슨 대화냐라는 이런 얘기는 했지만 결국 북한에서도 그 미국의 대화 의지를 확인을 했기 때문에 뭐 심한 도발이나 뭐 비난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자제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은 그런 거죠. 내부 불이 불 끄는 게 더 먼저기 때문에 북한은 현재 내부 다지기와 함께 대외 협상력을 높이기 전략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체제 안정을 목표로 선 대내 정책, 후 대남 대미 정책 기조라고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통신선이 복원이 돼서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좀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대내적으로는 어쨌든 김정은의 강력한 리더십을 바탕으로 내부 체제를 좀 강화하고 경제 위기를 돌파하는 노력들을 하고 있고요. 근데 대외적으로는 핵무력 강화를 지속을 하고 있죠. 그러면 결국 핵 보유국으로 핵 군축 협상을 할 의도이냐, 그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어쨌든 경제적인 어렵지만 또 대외적으로는 체제에 대한 내구성을 과시하는 거죠. 그래서 대미 기싸움이 이제 지속이 되고 있었습니다. 올 1월에 노동장 8차 대회에서도 김정은 위원장은 당대회 총화 보고에서 핵 전력 증강 및 재래식 군사력 강화, 그다음에 첨단화 추진 의사를 피력을 했고요. 그리고 작년과 올해 군사 퍼레이드를 통해서 핵 능력의 외교적 활용과 핵 보유국 지위를 기정사실화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올 한 3월이었죠. 2차례 미사일을 발사했지만 이제 그것들이 어떤 미국 이전처럼 미국과 전면 대결을 하는 그런 양상이 아니라 전면 대결을 피하면서도 군사력을 좀 시위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는 이제 대화에도 대결에도 다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일단 북한 입장에서는 미국의 대화 요구를 항의를 했고 결국 북미 협상 재개를 위한 미국의 진전된 조치를 요구할 전망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어떤 북한 또한 그 바이든 행정부가 대화와 외교를 통해서 뭔가 하려고 하고 그 과정에서 남한이 어느 정도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런 판단이 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통신선 회복과 이제 어떤 남북 그 대화의 어떤 재개의 단초가 마련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쨌든 통신선을 회복했다고 해서 당장 정상회담으로 이렇게 건너뛰거나 그러진 않겠지만 대화가 없는 상태에서 대화를 하기 시작한다는 건 저는 그 자체로서 큰 걸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친서 교환의 성과가 나타났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좀 중재자라는 표현을 좀 안 썼으면 좋겠어요. 당사자 아닌가요? 남북관계 당사자, 한반도 문제 당사자지. 물론 북한과 미국 사이에서 이 둘을 잘 이렇게 그러니까 내용상은 중재겠죠. 중재를 해서 협력할 수 있는 걸로 만들어야 된다는 의미에서는 중재의 개념이지만 이제는 좀 표현을 좀 바꿔서 좀 당사자로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이 무슨 그러면 얼만큼 대단한 중재자 역할을 했냐라고 또 비판하는 경우도 있는데 어쨌든 한국이 적극적인 역할을 했지 않습니까? 2018년에 북미 정상회담 과정에서 특사당이 방북을 했고 그 내용을 가지고 특사당이 방미를 해서 거기에서 북미 정상회담이 공표가 됐고요. 그다음에 또 싱가포르 회담이 좀 잘 안 되고 있을 때 또 판문점에서 또 제2차 정상들이 회동을 했고 그다음에 남북미 또 정상들이 판문점에서 회동을 했기 때문에 저는 한국이 적극적인 역할을 해왔고 앞으로는 또 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선제적으로 행동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친서 교환, 친서의 내용이나 이런 것들은 잘 모르겠지만 일단은 남북 실무 협상들이 좀 비공개로 좀 진행이 되고 정상 간 통화도 하고 그러면서 대화의 어떤 물꼬를 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또 바이든 정부 입장에서도 먼저 양보하면서 북한한테 대화를 하자라고 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특히 이제 미중이 갈등이 심화된 상태에서 중국이라는 건 또 북한 편이기 때문에요. 그렇게 어렵고 그다음에
또 그래서 북한의 행동 없이 제재 완화를 제시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북한도 아니 경제 위기가 심화됐지만 자신의 체제의 유일한 끄는 핵무력을 내려놓으면서 협상에 응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우리의 적극적인 역할이 중요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제사회를 그러니까 남한이 북한과 미국 사이에서 적극적인 당사자 역할을 하는 것이 중요하고 또 이제 국제사회를 통한 협력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지금 대북 제재가 이런 인도적 지원에 대해서까지 제재를 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요. 그래서 백신 등이나 안보 관련 의제나 인도적 지원 문제부터 좀 시작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기후변화 공동 대응이나 에너지 협력 등에 있어서 북한이 국제사회와 지금 함께 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좀 의제별로 협력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핵 문제 해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옛날처럼 일괄 타결 방식은 사실 어렵지 않습니까? 서로의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요. 그래서 조금씩 양보하면서 북한은 영변 핵시설 폐기와 핵 동결을 약속하고 또 미국은 제재 일부 완화하고 북한이 원하는 체제 보장 등을 제시함으로써 비핵화라는 최종 목표까지 가는 중간 단계를 키우는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제 마지막입니다. 앞에하고 좀 비슷한 거인데요. 그러면 이제 남북관계 전망에서 우리가 이제 대선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북한이 차기 정부하고 얘기를 하지 않겠냐 했지만 7.27 통신선 회복을 계기로 반전 가능성이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도 워낙 핵심 국정 과제로 한반도 평화였기 때문에 이거에 있어서 어느 정도 진전을 이룬 후에 차기 정부에게 바통을 넘겨줘야 되는 그런 또 의무감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항상 이제 우리의 딜레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남북 관계 진전 없이 북미 관계 진전도 없지만 그렇다고 남북만으로 북미 관계를 또 해결할 수 없는 그런 관계에서 그럼 과연 우리 북미 관계에서 자율성은 어느 정도일까? 그리고 우리가 어디까지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힘을 갖고 있나? 이런 것들이 좀 우리의 딜레마인데요. 그래서 이제는 남북 실무 협상부터 시작을 하고 정상 간 화상 정상회담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코로나 시대 실용주의가 왜 남북 정상 간에는 적용이 안 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정상회담도 하고 예, 화상으로요. 이렇게 해서 이 남북 정상회담이라는 게 결국 김정은 위원장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을 그러니까 미국 측에 정확히 전달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물론 이게 좀 진전이 되면 북미가 직접 대화를 할 수 있는 거죠. 정상회담 전이라도요. 북미 실무 협상도 다시 복원할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긴밀한 한미 협력을 토대로 북미 대화에 복귀할 거를 이제 설득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한국의 역할이 중요하고요. 이제 한국 어쨌든 한미의 동맹이랄지 이런 신뢰 부분이 트럼프 정부와 달리 바이든 정부에서 굳건함을 확인했기 때문에 북한 쪽에서도 아니면 한국이 무슨 역할을 할 수 있겠어? 이런 불신이 아니라 미국의 대북 정책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것들을 좀 북한에게 보여주면서 좀 신뢰를 회복을 해서 서로 간에 양보할 수 있는 아젠다를 제시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인도적 지원부터 좀 시작을 해야겠죠. 북한이 지금까지 안 받았지만 예, 받을 수 있는 명분을 좀 만들어서 지금 우리는 코로나 백신을 다 맞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북한이 백신을 맞고 있지 못하는 전 세계 5개 국가 중에 하나라는 것은 참 슬픈 현실이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인도적 지원부터 시작하고요. 식량과 비료 지원 등이 가능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부가 바로 나서기 어려우면 민간이나 지방 정부에서도 먼저 시작을 해야 되겠죠. 예. 그리고 이제 대중국 외교를 좀 적극적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이번에 한미 정상회담에서 중국 문제를 거론하긴 했지만 아주 중국을 도발할 정도의 그런 표현은 아니었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미중 갈등 사이에서 참 안에서 이렇게 처신하는 게 좀 어렵긴 합니다만 어떤 북한 문제에 중국이 소외되지 않도록 한중 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고요. 대북 인도적 지원이나 보건 협력 등 다양한 분야에서 중국과의 파트너십을 구축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남북관계 전망에 있어서 지금 현 정부의 임기가 얼마 남진 않았지만 그 2007년에 노무현 정부 말기에 14남북 정상선언을 2차 정상회담을 하고 합의한 게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정권 말에서도 남북관계 진전을 위한 합의들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고요. 물론 이제 또 그렇게 비판할 수도 있겠죠. 정권 말에 한 합의는 그 다음에 정부가 바뀌면 다 무효가 되더라고 하지만 우리가 2007년에 14선언이 있었기 때문에 11년 후인 2018년에 판문점 선언이 가능했고 9.19 평양 그 선언이 가능했고 그 선언에 의해서 판문점 군사 합의 이행서를 별도로 우리가 또 채택을 해서 많은 군사적 긴장 완화 조치들을 했거든요. 그리고 그때 이제 뭐 서해 수역에서의 분쟁 문제나 이런 것들은 아직 해결은 안 됐지만 뭔가 합의가 있다는 거는 그 다음에 이행할 수 있는 하나의 우리가 목표이고 어떻게 보면 부담이기 때문에 저는 가능하면이 아니라 남북 정상회담 하고 또 다시 이게 북미 정상회담으로 이어져서 또 어떤 분들은 또 내년에 그가 하노이 회담 또 3주년이기 때문에 좀 그걸 좀 다시 계기로 그때로 좀 돌아가자 이런 전망이 있어서요. 저는 앞으로 남북 관계가 뭐 큰 걸음 쉽게 변하진 않겠지만 저는 앞으로 나아가는 그런 과정에 있다고 보고요. 그런 희망사항을 담아서 남북 관계를 좀 전망을 하고 싶습니다. 예. 제가 오늘 준비한 자료는 여기까지고요. 좀 두서없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남은 시간에 우리 선생님들의 좋은 의견을 같이 공유하면서 앞으로 북한과 북미 관계, 남북 관계 그 전망에 대해서 함께 예측해 보면 좋겠습니다. 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김 박사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은 지금부터 질의응답 시간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김혜운 박사님께서 김정은의 리더십 그리고 북미관계 전략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말씀하시고 맨 마지막에 가서는 남북관계 전망까지도 나름대로 중요한 포인트를 중심으로 해서 설명을 해드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질의응답 시간에 들어가겠는데요. 혹시 직접 얼굴을 보고 말씀할 기회가 없으신 분들은 이 채팅방을 통해서 질문을 내주시면 제가 이걸 전달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질문을 준비하신 시간 동안에 보니까 아까 그 전현준 박사님께서 원래는 그 북한 이슈 인사이트에서 발표를 간단히 해주시기로 돼 있으셨는데 아마 좀 늦게 참석하시게 된 것 같아요. 혹시 전 박사님께서 오히려 김혜운 박사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오늘 본인이 이슈 인사이트 시간에 좀 언급하고 싶었던 부분과 연계해서 혹시 보충 설명 내지는 김혜운 박사께 또 질문하실 내용이 있으시다면 먼저 한번 말씀을 해주시면 어떠실까요? 전 박사님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좀 늦게 들어왔습니다. 그 딸이 오늘 출국하는 바람에 공항에 나갔다가 저기 들어왔는데요. 공유 그거를 화면 공유를 좀 내려주실래요, 김혜운 박사님? 네. 그 사람들의 얼굴을 좀 보게 하게 같이 좀 많이 보도록 그 공유를 좀 내려주세요, 화면 공유를. 저 지금 안 내려졌나요? 네, 화면 공유 해주세요. 잠깐만요. 내린 줄 알았는데 화면 공유 중지했습니다. 근데 안 내려갔는데요. 아, 그래요? 잠깐만요. 잠시. 네. 네, 천천히 하시고요. 그 사이에 한번 먼저 전현준 박사님이 말씀을 예. 계속 하시기 바랍니다. 네네. 네. 됐습니다. 네, 전 박사님 말씀하시죠. 네, 제가 네. 그 딸내미가 미국으로 출국하는 시간이어가지고 공항에 배국 나왔다가 좀 늦게 들어왔어요. 그래서 정확히 뭐 김혜운 박사님의 뭐 얘기를 못 반갑습니다. 들었고, 그래서 어쨌든 수고하셨는데요.
지금 가장 이제 핫 이슈가 이제 통신선 복원과 관련돼서 앞으로 남북관계, 북미 관계가 어떻게 전개될 건가 하는 것이 가장 이제 핫한 주제인 것 같기는 합니다. 그런데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뭐 오랫동안 준비된 결과로 복원이 됐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어떤 거래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뭐 일반적으로는 또 옛날 역사적 경험에 의하면은 대체로 이제 인도적 식량 지원을 하고, 그러니까 비료나 식량 지원을 하고 거기에 상응해서 이상가족 상봉이 있는 그런 이제 교환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뭐 추석 정도로 해서 그런 상봉이 있지 않을까 하는 게 이제 일반적인 생각인 것 같은데, 근데 하여튼 조금은 좀 이상합니다. 북한이 계속해서 대결도 대화도 응하지 않고, 물론 대결과 대화에 다 준비가 돼 있다고 김정은 위원장은 얘기는 했습니다만은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화도 않고 대결도 하지 않은 그런 행보를 보여왔었는데, 이번에 약간의 그 유화적인 제스처를 취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식량난이 급하기 때문에 어떤 인도적 지원을 끌어내기 위해서 그랬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뭐 좀 조심스럽습니다. 저는 고난의 행군을 각오를 하고 있었는데 식량난 때문에 남한에게 유화 제스처를 취한다고 하는 것은 조금 이해가 되지는 않는데, 하여튼 이걸 매체로 해서 남한, 중국, 미국 모두에게 어떤 신호를 보내는 것 같고, 특히 중국에게 모종의 신호를 보내고 있지 않느냐. 즉 중국 입장에서는 북한의 식량 지원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일 텐데, 그렇다면 이제 한반도에서의 그 분위기 조성이 필요하다고 요청했을 수도 있고, 그러면 이런 정도로 해서 한반도의 긴장을 완화시키고 중국으로부터 식량 지원을 받는 그런 상태가 되지 않을까 하는 정도로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뭐 정상회담이라든가 또 급격한 남북관계 진전 내지는 북미관계 진전을 전망한다고 하는 것은 조금은 조심스럽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전 박사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주제와 관련해서 제가 먼저 질문을 좀 드리고, 그 다음에 채팅방을 통해서 나온 질문을 전달해서 한 세 가지 정도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이죠. 지금 북한 입장에서 지금 코로나라고 하는 이 문제가, 북한이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로 방역이 좀 취약하고 그러기 때문에 철저하게 국경을 봉쇄해가지고 병의 전염을 막고 이런 비상한 대책을 세워왔는데, 과연 이 코로나 이 상황이 앞으로 북미 대화, 남북 대화에 어떻게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시는지 한번 이 질문을 제가 한번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우리 채팅방을 통해서 들어온 질문들 중에서 보니까 이런 질문이 있네요. 이 김정은의 리더십과 관련한 질문일 수도 있는데, 김정은이 성장 과정에서 과거에 군 생활을 어떻게 보냈나요? 김정은이 이분의 말씀에 따르면은 김정은이 일반 병들과 같이 병 생활을 한 2년 동안 했다고 한다. 그리고 그 기간 동안에 자기를 별로 내색하지 안 해가지고 이 사람이 김정일이 아들인지도 몰랐다고 한다는 이런 이야기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사실인지.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김정은이 이제 성장 과정에서 나중에 군사대학교에 가가지고 여러 가지 군사 전략과 전술을 배웠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아시는 부분이 있다면 김정은이 공식적인 리더로 이제 나서기 전에 이 과정에서 어떠한 이러한 경험이 있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혹시 아시는 부분이 있으면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그렇게 드리고, 그 다음에 나머지 질문은 잠시 뒤에 좀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만은, 우선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좀 부탁드릴까요? 네. 예. 뭐 질문의 수준과 범위가 너무 높아서요. 그리고 이제 코로나로 미친 영향이, 어쨌든 코로나가 전 세계적으로 뭐 경제적 어려움을 겪었죠. 그나마 이제 우리나라는 코로나로에도 불구하고 나름 이제 경제가 좀 튼튼하게 잘 선방하고 있다 정도인데, 북한처럼 워낙 그 통제된 사회에서
당연히 코로나로 인해서 뭐 엄청나게 경제적인 압박을 받고 있죠. 그리고 그나마 이제 그 경제의 상당 부분을, 그러니까 거의 모든 부분을 의존했던 이제 중국과의 교역이 막혔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뭐 자력갱생이라는 것도 있고 재자원화라는 표현까지 등장을 해서 있는 자원 가지고 뭐 어떻게 다 끌어모아 쓰자 뭐 이런 방식이지 않습니까? 뭐 화학공업 같은 경우도 무슨 뭐 석유를 활용하지 못하니까 이제 그런 대체적인 거 대체하자라는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코로나 상황은 굉장히 북한의 경제에 있어서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고, 그게 이제 1년 반 동안 지속이 됐고, 예, 대북 제재가 계속 있었고, 뭐 수해 등 여러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북한이 그만큼 어렵기 때문에 좀 뭔가 그 남한에도 손을 좀 내밀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물론 이제 그러겠죠. 이제 북한도 고도의 전략을 통해서 뭐 옛날처럼 정말 김정일 시대에 뭐 95년 뭐 그 수해나고 고난 행군 때처럼 우리 힘드니까 뭐 남한에 인도적 지원 해달라 뭐 이런 것을 이제는 차원을 좀 뛰어넘어서 경제적 위기도 좀 해소하고, 그다음에 또 한편으로 뭔가 어떤 국제사회에 어떤 도움도 얻어보겠다 뭐 이런 두 가지 전략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다음에 김정은의 아까 뭐 제가 그 군사대학에서 병영 생활에서 그런 얘기까지는 뭐 저는 잘 제가 답변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이제 김정은이 이제 후계자로 결정이 됐을 때 너무 어리고 경험이 없지 않느냐라는 거에 대해서 김정은은 이제 아버지 김정일과 달리 김일성 종합대학이 아니라 뭐 군사대학을 나왔고 군사 전략에 대해서도 매우 뛰어난 능력을 갖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어떤 비대해진 군부를 장악하면서 정권을 잘 이끌고 갈 것이다라는 이제 그 군사적 역량이 있다라는 그런 것들로 많이 좀 보도가 되었습니다. 그 뭐 제가 그 내부적인 것까지는 제가 알 수는 없고요. 그다음에 아까 이제 그 문재인 정부 기존 합의 그거까지 저한테 물어보셨던가요? 아니요. 네. 일단 두 가지 질문은 예, 그렇게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어서 또 질문을 제가 좀 말씀드려도 될까요? 네네, 우리 이정우 교수님 먼저 질문해 주시죠. 예, 김혜영 선생 그 말씀하신 거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실무적인 문제, 그러니까 남북 관계가 발전이 되려면은 실무적인 현안이 있잖아요. 그것이 이제 두 가지가 있다고 보여지는데 8월 달에 이 한미연합훈련을 중지하는 문제.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이제 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그 동의를 끌어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한국의 우리 국군의 지휘 체계에서 지휘자들이 이 한미 연합훈련을 중지를 하라라고 이제 대한민국 국군 통수권자로서 대통령이 그렇게 국군한테 지휘 체계한테 그러한 요구를 하면 거기에 대해서 미국은 둘째 쳐놓고 남에 있는 국군 지휘자들이 거기에 대해서 반발을 할 것이냐 적극적으로 따를 것이냐라는 어떤 그런 문제, 그런 문제가 현실적으로 태도를 얘기하는 거니까 지금 우리 한국에는 뭐 친일파도 있고 친중파도 있고 친미파도 있고 해가지고 다 골치 아픈데, 지금 친미파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군대 내에 있어서의 친미파들이 국군 통수권자의 지시를 명령을 거부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쌩까거나 좀 시샘말로 하거나 할 수 있을 만큼의 그런 태도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물론 지금 김영훈 선생은 군 지휘부가 아니시죠. 군 지휘부에 계시지는 않은데, 그러니까 군 지휘부에 계시지 않은 김영훈 선생이 느끼는 어떤 그 문제, 그거 한 가지고요. 두 번째, 지금 남북 간의 철로 연결을 하자 그런 얘기 오래전부터 했었는데 DMZ를 열지 못해서 결과적으로 못한 것 아닙니까? 자, 그러면은
이거 마찬가지로 국군 통수권자 입장에서 지금 미국이 뭐라고 하건 간에 그러니까 미국은 그 동맹군으로서 한반도에 있다면은 대한민국 국군 통수권자의 말을 정책에 대해서 동의를 해야지 거기서 반대하면 어떻게 하느냐. 그리고 대한민국 국군은 그 DMZ를 열어라라고 지시를 이렇게 했을 때, 자 이게 그러니까 그 바이든 행정부나 사령관의 얘기는 일단 주체에 쳐놓고 대한민국 국군의 입장은 어떻다고 보여집니까? 좀 거기에 대해서 좀 의견을 좀 물어보고 싶네요. 이거는 저보다 더 답변 잘하실 분이 계실 것 같은데요. 아니요. 저는 김혜원 선생한테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내부에 안보를 하는 사람도 있고 외교를 하는 분도 있고 여러분들도 있을 텐데 지금 그 당의 민주당에 관여하시는 핵심이라기보다는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발언권을 지니고 계신 분이 인식하는 도대체 그 대한민국 국군의 그 태도가 어떻다, 그 군지자들의 태도가 어떻다고 인식을 하는 겁니까? 난 지금 사실 여부를 묻는 게 아니라 그럴지 안 그럴지 모르지요. 그런데 김혜원 선생이 그 인식하는 대한민국 국군이라는 지도 체계라는 게 도대체 어떤 존재들로 인식을 하십니까? 그러면 이제 개인적인 제 생각을 말씀드리는 게 되겠네요. 제가 지금 예. 당에서 역할을 하고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 군이 어차피 대통령이 국군 통수권자이긴 하지만 지금 우리가 미군이나 이런 정전위원회나 이런 걸 무시하고 우리가 독단적으로 결정할 수 없는 구조 아닙니까? 예, 그게 우리 현실인 거고요. 그래서 지금 유엔사를 해체하자 이런 얘기들은 민간에서도 수십 년 전부터 계속 있어 왔습니다만 그게 없어지면 좋겠죠. 우리가 하나하나 어디 하는 데까지 다 허락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게 현실적으로 실익이 있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그런 현실적인 문제는 아쉽지만 인정하고 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현실이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은 그러한 지시를 내릴 수도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그렇죠. 대통령이 지금 우리가 어쨌든 한미 동맹이라는 틀이 있는데 대통령이 설사 그렇게 하더라도 어쨌든 지금은 우리가 DMZ나 이런 거 관련해서 논의 자체를 남북만으로 할 수 없는 구조지 않습니까? 예, 저는 그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남북만으로는 할 수는 없죠. 알았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외람되지만 이 문제하고 예. 관련해서 그냥 상식을 하나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옛날에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란 거를 체결했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 의하면은 제4조가 제일 문제인데 제4조에 보면 이렇게 돼 있는 것 같아요. 육군이나 해군이나 공군이 미국의 육해 공군이 대한민국의 영토와 그 부근에 언제든지 배치할 수 있는 권리를 대한민국은 허용하는 걸로 되어 있고 이것은 무기한 유효하다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하고 싶을 때 언제든지 할 수 있고 한국은 그것을 허용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대통령이 그게 무효하다고 하지 않는 이상 우리는 더 이상 못하겠다. 이제 1년의 유효 기간을 두고 우리 그만하겠다 하면 모르겠지만 그러지 않는 이상은 미국은 그와 같은 권리를 무한정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죠. 제가 그냥 상식적으로 제가 다른 데서 들은 이야기인데 저도 이제 읽어보기도 했습니다. 상호 방위 조약을. 근데 그런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예, 그런 점을 좀 감안하셔야 되지 않겠냐 싶어요. 이 문제는. 네. 그래서 김혜원 박사님이 이야기하는 것도 그런 맥락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결국은 우리 김영현 회장님께서 보충 설명을 해주셨고 김영현 박사님께서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아마 그 대부분 참여자께서 이해하셨으리라 믿습니다만은 아마 이런 내용 같습니다. 한미 상호 방위 조약에 의해서 우리가
주한미군이 소위 미군이 우리 한반도에서 배치할 수 있는 권리를 허여해 줬지 않습니까? 우리가 거기에 미군이 여기서 허여할 수 있는 권리를 주다 보니까 결국은 이 주한미군이 있다면은 이제 훈련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한미 방위 훈련에 의해서 연례적으로 이루어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입장에 따라 좀 약간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결국은 한미 방위 조약이라고 하는 근본 목적이 북한의 남침을 억제하고 한반도에서의 평화를 보장을 하기 위한 그러한 큰 목적성 하에서 추진한 것이기 때문에 한미 연합훈련을 일시적으로 중단 내지는 연기하는 것이 한반도의 평화 안정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한다면 할 수 있는 것이죠. 대신 그것은 어느 일방의 결정이 아니라 한미가 서로 긴밀한 협력을 통해서 그렇게 하기로 하면 되는 것 같습니다. 아마도 이런 취지이기 때문에 아까 이종훈 교수님의 질문 내용도 결국은 우리가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한미관계, 북미관계를 개선하려면은 북한이 지금 예민하게 생각하고 있는 한미 연합훈련에 대해서는 상당 일정 기간 동안은 연기 내지는 조금 신중하게 접근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대한민국 대통령이 어떤 주도적인 역할이 어느 범주까지라고 생각하느냐는 이런 질문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분 말씀을 통해서 대충 답변이 끝난 것으로 보고 다른 질문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참여자들 중에서 손 들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정 박사님이신가요? 한번 질문.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오늘 김효은 박사님 강의 잘 들었습니다. 오늘 네, 강의 들으면서 우리 한국이 중재자가 아니라 당사자다. 네, 그 말이 되게 저에게는 딱 와서 꽂혔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당사자로서 한국이 이제 북한하고 사실은 뭐 북미 관계를 얘기하기 전에 우리가 남북 관계를 잘 하기 위해서 북미 관계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 제가 궁금한 질문은 일단은 첫 번째로는 우리가 당사자로서 북한하고 지금 현재 뭘 할 것인가, 이게 제일 지금 궁금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김효은 박사님께서 이제 북한을 연구하시는 이제 또 학자이시고 전문가이시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그 바이든 정부에서 이제 발표를 했는데, 이제 우리가 이제 북한하고 대화할 이제 여지가 있다, 나와라, 이제 이렇게 지금 호의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왜 북한은 저렇게 지금 잠잠할까? 예, 저들이 지금 저렇게 하는 것들에 대한 이면이 되게 궁금한데 이제 예측할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좀 더 궁금해서 저도 말씀을 여쭤보고 싶습니다. 제 질문은 두 가지입니다. 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좀 부탁드릴까요? 네, 저는 지금 당장 갑자기 정상회담이 이루어지고 이런 건 아니겠지만 어쨌든 경색된 관계에서 뭔가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전환을 이뤄냈기 때문에 또 이러다가 진짜 3년 전 봄날로 돌아갈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간의 남북 관계나 북미 관계를 보면 우리가 예측하고 뭐가 이루어지진 않았거든요. 어느 날 갑자기. 물론 그 안에서 그 밑에서 물밑적인 뭔가는 있었겠지만 밖으로 드러날 때는 매우 갑작스럽게 예측이 어렵게 좀 일어났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도 그렇게 갈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지금 남북이 뭐부터 해야 되겠는가? 결국 여기 이제 질문 비슷한 것 같은데 우리 노기남 선생님의 질문도 비슷한 맥락인 것 같습니다만 이제 신뢰 회복이 중요하겠죠. 그런데 2018년에 북한이 국제사회로 나오게 될 때 바로 나오지 않았거든요. 남한을 경유해서 나왔습니다. 평창 동계올림픽이라는 계기가 있었긴 하지만 평창 동계올림픽을 활용을 해서 남북 정상회담을 했고 거기에서 그걸 바탕으로 그 다음 그 단계로 북미 정상회담으로 갔기 때문에 결국은 북한 입장에서도 남한을 무시하고 뭔가를 하는 거는 사실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인식을 하고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결국 어려울 때 어쨌든 손 내밀 수 있는 사람은 중국이나 미국보다는 남한이겠죠. 그래서 다시 어떤 신뢰를 회복하는 그 시간들이
한 3년 정도 걸린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남북 간의 신뢰 회복이 남북 사이의 신뢰가 깨지면서 어려워진 것인지, 아니면 북미 관계가 깨지면서 이 영향이 이제 남북 관계까지도 이제 미친 건지 뭐 후자인 것 같습니다만, 그래서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 그간의 여러 가지 노력들 이 꼭 무의에 그쳤다고만은 보기는 어렵고요. 이제 지금 이제 북한하고 신뢰를 회복하는 그런 과정이 있는 것 같고,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아까 한미연합훈련도 나왔지만, 뭐 미국하고 협의해서 뭐 연기하거나 아니면 최소한 축소하는 부분은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코로나라는 것이 또 그런 축소의 명분을 또 주기 때문에 어쨌든 한미 군사훈련과 관련돼서 뭔가 좀 실질적인 조치가 당장 있어야 될 거라고 보고요. 그리고 이제 남북 정상이 좀 기존의 합의들 중에서 먼저 할 수 있는 것들부터 좀 다시 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도로 철도 연결 같은 경우에 이제 물론 DMZ를 통과하는 그런 부분들의 문제도 있겠지만, 그때 2018년에 몇 가지 하다가 중단된 것들 있지 않습니까? 직접 북한에서 그 철도 공동 조사도 했고요. 그리고 또 그 정전협정 그때 65년 만이었죠. 한강하고 남북 공동 이용 공동 수로 조사도 했지 않습니까? 거의 한 35일 정도 했던가요? 남북 전문가들이 함께 수로 100길 거의 그 한강하고 전체 100길을 조사해서 암초도 찾아내고 그다음에 해도를 작성을 해서 북한 측에 전달을 했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뭐 그런 후속 조치들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은 남북이 좀 만나서 뭔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좀 실무적인 걸 해야지 그 과정에서 서로 이제 그 남북 간의 입장도 이제 좀 조율이 되고, 그게 좀 더 실무에서 확대된 그 어떤 그 의제나 이런 것들로 확대될 수 있기 때문에 기존 합의했던 것들을 좀 구체화하는 작업. 그때 뭐 그 산림 협력에 관한 실무 회담도 꽤 오랫동안 진행이 됐었거든요. 그런 부분부터 먼저 시작하는 것이 남북 간의 신뢰 회복의 저는 첫 출발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그 조현정 박사님께서 어떻게 보면 아주 핵심적인 질문을 던져주신 것 같아요. 지금 현 시점에서 우리가 남북 관계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한 것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궁금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특히 문재인 정부만큼 남북 관계 개선에 대한 강한 의지를 갖고 있었던 역대 정권이 없었잖아요. 정말 열심히 해보려고 하는데 왜 이렇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크게 실망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대북 관계에서 우호적이고 적극적으로 잘하려고 하는 정권이 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남북 관계가 제대로 안 나간다, 진전이 안 된다는 것에 대해서 오히려 많은 분들이 실망하고 있고, 예를 들면 개성공단이라든가 금강산강 체계 정도는 적어도 문재인 정부 때는 가능할 줄 알았는데 이것마저도 안 되고 정권이 1년도 안 남은 상황에서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그래서 현 시점에서 무엇을 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 우리 조현정 박사님의 질문이셨고, 우선 손쉬운 분야부터 시작하자는 이런 취지의 답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또 다른 분들 질문 있으신지요? 아까 우리 김용은 회장님께서 올려주신 게 있었습니다. 네네. 예. 제가 그것을 직접 읽고 그러면 읽으셨으면 직접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어떻게 주셨냐면 이제 김정은 총비서의 리더십이 북미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나름의 특징적인 면을 얘기할 수 있는 점이 있을까요? 예를 들어 김정은의 성격이 이러이러하니까 북미 대화를 이렇게 끌어갈 수 있을 것이라는 점 말입니다라고 질문을 주셨는데요. 저는 이제 김정은이 아까 보면 뭐 신세대, 대중적이고 실용적이고 약간 그 거침없는 이런 성격들이 그 2018년에 국제사회에 나올 때 그대로 드러났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본인의 생각을 좀 솔직히 얘기하고 그다음에 좀 대화하기 좋아하지 않습니까? 뭐 이전에 어쨌든 뭐 물론 뭐 김정일 시대에도 뭐 저기 북한 아니 미국의 특사가 가기도 하고 뭐 가끔 뭐 카터 대통령이 가서 뭐 인질도 빼오고 뭐 이런 몇 가지 사례는 있었습니다만 2018년에 보면 어쨌든 우리나라 특사단이 갔고요. 그때 북한의 그때가 폼페이오 장관이었던가요? 그때 한 4번인가 계속
그 김정은을 만났어요. 그중에 한 번은 이제 뭐 서로 좀 틀어져서 못 만나기도 했지만 어쨌든 그런 개방적이고 격식을 갖추지 않은 그런 리더십이 어쨌든 만나고 대화를 하지 않습니까? 만나고 대화를 해야지 나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 당신은 무슨 생각을 갖고 있고 이런 게 하고요. 그래서 또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또 열심히 또 중국에 가지 않습니까? 중국에 가서 논의도 하고 또 중국의 도움도 얻고. 그러니까 어쨌든 그런 뭔가 좀 대화하고 뭔가 문제를 해결하려는 좀 적극적인 그 의지가 그 리더십에서 좀 유리하게 작용하는 것 같아요. 뭐 옛날에 뭐 김정일 시대처럼 뭐 굳이 대화 안 하고 접촉 안 하고 이러면 우리가 직접적인 접촉을 안 하면 무슨 생각을 한 다리만 건너도 좀 의사가 왜곡되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 있어서는 저는 김정은 리더십의 장점이라고 생각하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 때는 워낙 이 시원시원한 두 사람이 만나다 보니까 너무 또 직접적으로 의제를 제시를 해서 그게 또 결렬되는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만 그러나 김정은의 그런 적극적인 것들이 어떤 대화를 촉진하는 하나의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또 지금 바이든 정부는 그 어떤 하향식보다는 실무부터 시작하는 상향식이라고 하니까 그런 식의 신중한 의사결정 접근 방식이 결합한다면 신속한 어떤 대화의 그 어떤 공통점을 마련하는 장점과 그다음에 실제 의제를 풀어나가는 방식의 신중함이 결합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김정은의 그런 것들이 또 갑작스럽게 또 남북 대화, 또 북미 대화에 뭔가를 또 마련할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오늘 그 주제와 관련해서 또 조금 전에 답변해 주신 내용의 핵심 질문과 답변 내용 같습니다. 결국은 김정은의 리더십이 앞으로의 남북관계나 북미관계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 김 박사님께서는 김정은의 솔직한 리더십이 상당한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아요. 저도 지금 생각해 보니까 저번에 그 4.27 판문점 남북 정상회담 때 실은 김정은 위원장이 이런 말 했잖아요. 북한은 그 도로나 철도산이 워낙 안 좋으니까 너무 안 좋으니까 손님을 모시기가 참 명구스럽다 이런 비슷한 말을 했거든요. 어떻게 보면 자기 나라가 이렇게 열악한 여건에 있다는 것을 지도자가 어떻게 보면은 남측 지도자한테 이렇게 솔직하게 말해놓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이런 점에서 그동안에 몇 차례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을 직접 만나보고 이 사람이 상당히 솔직한 스타일이라고 하는 것을 미국의 언론 매체하고 인터뷰 때도 소개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대를 알아야만이 협상을 잘해 나갈 수 있다고 한다면은 김정은이 그와 같은 리더십이나 성격을 정확히 파악하고 이에 상응하는 대처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얼핏 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또 다른 분들 시간이 많이 안 남았으니까 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다른 분 질문 있으신가요? 자, 질문이 없으시면은 제가 한번 아까 조금 질문하신 분들 보충 설명을 보충 질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번 읽어주시죠. 채팅방에 아직 다 대답이 안 돼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그래요. 채팅방이 아까는 대충 된 것으로 기억하겠습니다만은 이 줌 회의에 약간의 장점이자 이 발표자들한테 단점은요. 이 질문이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보통 이렇게 손 들고는 잘 안 하시잖아요. 네. 여기 이런 질문이 들어와 있네요. 이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김영훈 박사님 강의 잘 들었다고 말씀하시면서요. 강의 초반에 김정은 리더십에 대해서 예민을 말씀하셨는데 과거 할아버지나 아버지와 비교해서 어떤 이유 때문에 예민이라고 보시는지 궁금하다 하는 내용이고요. 두 번째는 개인적으로 생각하시는 김정은 리더십의 가장 큰 장점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이것이 남북관계를 풀어가는 데에서 어떤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시는지, 조금 전에 약간 답변이 있었기도 한 것 같습니다만 특히 앞에 부분 왜 예민이라고 하는 표현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이 부분을 중심으로 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여기 우리 박예영 선생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김일성 때부터도 애민이었죠. 예, 왜냐하면 인민이 가장 중심이고 인민 사랑, 그다음에 이제 그것이 나타나는 하나의 방식이 또 현재 지도지 않습니까? 현재 지도라는 게 이제 지도자의 정책을 지시하고 관철하는 방식이기도 하지만 그 인민을 직접 만나면서 뭔가 이런 인민을 사랑하는 지도자의 모습을 표현하는 그런 효과를 갖고 있습니다. 김일성부터 그렇게 했지만 제가 이제 특히 애민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하나의 어떤 선대부터 어떤 드러나는 방식이기도 하지만 일종의 통치 담론으로서의 기능이 더 강화됐다고 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김일성 시대에는 이제 주체 사상을 확립한 거지 않습니까? 주체 사상을 통해서 내부의 반대파들을 또 제거를 해서 권력을 공고했고, 또 주체 사상을 통해서 어떤 이게 다른 사회주의 뭐 중국이나 러시아, 소련의 어떤 간섭도 배제하면서 이제 국가의 어떤 독립성을 유지했던 것이 어떤 주체였던 사상으로서의 기능을 했다면, 이제 김정일 시대는 이제 성군이었고, 저는 이제 김정은 시대는 앞에 선대처럼 똑같이 애민이지만 그게 하나의 일종의 통치 담론 사상 수준까지 올라가고 있다라고 봤기 때문에 이제 애민이라는 그 표현을 썼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지금 어떤 논리로 나왔던 게 처음에 애민으로 계속 나오고, 일단은 보여지는 것도 훨씬 더 애민적인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활발했잖아요. 활발하게. 어쨌든 특히 김정일은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더 초기에 그런 게 이제 두드러졌습니다. 이제 김정은이가 막 사람들과 뭐 스스럼 없이 하고, 그다음에 맨날 인민 사랑을 이제 부르짖었고, 그렇게 애민을 하다가 이제 2015년에 그때 당창건일을 계기로 해서 훨씬 인민 대중 제일주의의 담론이 좀 강화됐고요. 그게 이제 좀 사상적으로도 발전이 된 게 이제 올해 인민 대중 제일주의 정치로 통치 담론으로 갔기 때문에, 이제 그래서 저는 이제 애민을 주체나 성군에 버금가는 그런 어떤 사상이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김정은 리더십의 장점이라는 게 아까 제가 김영우 회장님께서 주신 말씀에 대해서도 답변을 했지만, 어쨌든 본인이 좀 뭘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면 그거를 좀 적극적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그런 성격인 거죠. 그러니까 꼭 이게 남북 관계뿐만 아니라, 아니 본인이 뭐 음악 악단 좋아하면 모란봉 악단 만들어서 하고, 공연 같이 보고, 그다음에 농구 선수 좋아하니까 데니스 로드먼 뭐 초청해서 뭐 하고, 뭐 그런 거 같거든요. 그래서 좀 뭔가 국제사회에 뭔가를 좀 같이 해야 되겠다 하면 그거를 결심하고 좀 바로 이렇게 결단하는 그런 것들이 장점인 것 같고요.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뭐 북한의 모든 거를 김정은 혼자가 그렇게 즉흥적으로 결정하는 것은 아니고요. 어쨌든 지금 김정은이 이제 당 국가 체제를 강화하고 당의 공식적인 그런 회의를 통해서 정책을 결정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뭐 남북 관계를 하는 데 있어서 물론 통치행위로서 본인 지도자의 의사가 가장 중요하긴 하겠지만, 그런 것들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나 그리고 실행하는 데 있어서의 그런 어떤 공식성, 그런 것들도 앞으로 남북 관계 풀어나가는 데 있어서 긍정적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보니까 제가 질문을 좀 빠뜨린 것들이 있네요. 채팅방을 통해서도 이런 질문들이 몇 개 들어와 있는데 시간이 강요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간략히 아시는 분들이 그냥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한미 상호 방위 조약하고 비교해서 북한과 러시아, 북한과 중국, 특히 북중 관계를 한번 중심으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바로 예를 들면 북중 관계에서도 상호 우호조약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처럼 연합훈련을 하게 돼 있습니까? 예를 들면은 비교해서 한미 상호 방위 조약과 대비해서 한번 설명을 하나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전시 작전권 한수와 관련해서도 질문이 있는데 이건 답변하시려면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전시 작전권 한수 문제와 관련해서 아마 이것이
남북 관계의 갈림돌이라고 보기 때문에 아마 이런 질문을 던지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히 견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사실은 이런 뭐 국방 쪽에 뭐 제가 그렇게 뭐 깊이 알고 있지 않아서 제가 좀 답변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회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금 그런 이야기인데 외람되게 하나 할게요. 그러니까 중국하고 북한 사이에도 제가 생각하기는 1961년인가 그 중조 우호 조약인가 중조 우호 협조 원조 조약인가 뭐 그런 거를 체결을 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제가 들은 이야기입니다. 지금은 군사 부분은 그냥 사문화가 되고 경제 쪽으로만 좀 뭐 활성이 되고 있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그 훈련 같이 미국은 미국이 하고 싶을 때 그냥 군대 데려와 가지고 연습할 수 있게 만들어 놨는데 그런 거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조약 안에는 자동 개입, 군사적인 자동 개입 조항이 있지만 그것이 거의 사문화되고 거의 없다는 거예요. 지금 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우리 같은 그 방위 훈련을 같이 한다든가 이런 거는 기본적으로 되어 있지 않고 그 자동 군사적으로 위협받을 때 자동적으로 개입할 수 있지만 그런 거가 안 되고 있다는 거죠.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경제적으로 원조하고 하는 거는 아마 좀 되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거는 주원서 박사님이 더 잘 아실 것 같아요. 예, 어쨌든 그런 감사합니다. 거잖아요. 이제 북중 관계라는 게 우리가 약간 오해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아니 왜 북한 문제 핵무기 해결을 위해서 왜 중국이 적극적으로 안 하냐. 아니 중국이 좀 하면 좀 북한도 말을 들을 텐데 라는 생각이 한 2010년대 초반까지였습니다. 그런데 그만큼 뭐 그러니까 북한과 중국이 밀접하지만 북한 핵 문제 해결에 중국이 그렇게 큰 영향력을 미칠 정도의 관계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식의 북중 관계. 왜 중국이 그렇잖아요. 옛날부터 중소 분쟁 때부터 시작을 해서 어느 쪽에도 치우치지 않으면서도 자기들의 어떤 독립을 유지하면서 이익을 이렇게 실현하는 그런 거를 계속 해왔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의 어떤 특히 군사적인 문제나 핵 문제에 있어서의 중국의 영향력이 좀 과대평가됐다 그런 얘기가 있고 다만 이제 경제적으로 매우 밀접하죠. 뭐 북한의 뭐 수출입의 거의 한 90% 정도가 중국에 의존하고 있고 그런데 이제 그 코로나가 중국으로부터의 들어오는 물자를 차단하면서 어려워졌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우리 추원서 박사님도 얘기하셨겠지만 지금 이렇게 남북 대화 신호가 이제 곧 우리 중국에 손 벌릴 테니까 좀 남한도 뭐 해라 뭐 이런 그건 우리 전 박사님께서 말씀하셨죠. 그런 신호가 될 수 있는 것처럼 근데 이제 지난 한 4월 때부터 계속 그 북중 국경이 열린다는 얘기들이 계속 있었거든요. 이제 곧 뭐 중국이 들어간다 했는데 아마 이제 코로나가 장기화되고 또 심화되면서 이제 북중이 아직 그런 원활하게 협력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북한과 중국은 뭐 서로 그렇게 도움이 돼. 한미하고는 또 다른 관계. 그러니까 옛날에는 북중이 어쨌든 간에 이제 정말 혈맹 관계로서 그러니까 한국 전쟁에 이렇게 한미 원조 전쟁을 할 정도로 가까웠지만 이제 북중 관계와 한미 관계, 한미 동맹 관계들이 조금씩 이렇게 시대에 따라서 변해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추 박사님 네,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 아까 그 보충 설명하면서 그 말씀 드리자면 제가 어디 토론회에 갔는데 거기에서 한 분이 그렇게 답변하시더라고요. 만일에 북한 입장에서 한미 연합훈련을 말한다면 북한도 그러면 중국하고 연합훈련을 해야 될 거 아니냐 말이지. 이런 이런 요지의 주장을 하시는 분들 들은 적이 있는데 아마 북한은 우리처럼 중국하고 공식적인 연합훈련 같은 것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북한 입장으로 봐서는 한미 연합훈련에 대해서 더욱더 민감하게 생각하고 위협을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혹시 또 다른 분들 질문이 있으시면 시간이 이제 10시에 끝내야 되니까 한두 분만 질문 받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제가 뭐 빠뜨린 것이
끝나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우리 정봉구 대사님 아직 계세요? 제가 질문 드리고 싶은데 자, 우리 가셨나요? 한테 나간다 그러고 나갔어요. 아, 나가셨구나. 네. 그러셨어요. 네. 예. 채팅방에 이런 게 하나 있네요. 그 이정섭 선생님이 이야기했는데 이게 사실인지 혹시 김효은 박사가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한번 이야기하시죠. 어떤 뉴스와 탈북자의 유튜브를 보니 김정은이 일반 병과 같이 병 생활을 2년 동안 했다고 합니다. 주위 같은 병사들이 김정은 2년 동안 병 생활을 마치고 떠날 때도 그 사람이 김정일의 아들인지는 몰랐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아, 그런 그 얘기는 제가 아까 아까 질문했는데 네. 그래서 제가 그것까지는 뭐 확인할 수 없고 어쨌든 이제 김정은이 어떤 군대를 충분히 통솔할 만한 그 리더십을 갖고 있다. 군사대학을 다니면서 군사 전략 전술에 대해서도 지식을 갖고 있다라는 이제 그런 어떤 그 후계자 정당한 논리로 이렇게 잘 알려져 있었습니다. 라고 아까 제가 답변을 했습니다. 이런 일은 있었던가 혹시 아시나요? 나는 들었는데요. 보기도 하고 그 김정은이가 이제 스위스에 유학을 했잖아요. 네. 16, 17, 18 이렇게 김여정이라고 같이 스위스에 갔어요. 스위스에서 특별하게 무슨 뭐 특수학교로 간 게 아니라 일반 학교로 다닌 거예요. 그리고 무슨 뭐 경비라든지 뭐 신변 보호라든지 이런 거 해가지고 뭐 에스코트 한다든지 이런 게 전혀 없었어요. 없었고 그냥 그렇게 다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이제 그 중에 있는 사람들도 그 사람이 김정은인지를 몰랐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름을 박운으로 했어요. 박운. 네. 박운으로. 근데 이제 거기에서는 이제 보면은 사람의 성보다는 이름을 잘 이야기하잖아요. 네. 박운이니까 운이 이런단 말이에요. 운이. 저도 거기 이제 독일에 갔을 때는 영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나한테 사람들이 좀 가깝다는 표시겠죠. 그러니까 이제 박운이니까 박운이로 그랬어요. 그렇게 불렀단 말이에요. 근데 이 김정은이 아까 이야기했지만 그 농구를 너무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게 농구 강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박운이가 바스켓이란 말이에요. 이게 똑같이. 네. 그러다가 이제 뭐 북한으로 다시 돌아와 가지고 그 중에 친했던 사람을 한번 불렀어요. 2박 3일인가 뭐 3박 4일인가 해가지고 그 사람이 그때서야 깜짝 놀란 거죠. 야, 이 사람이 김정일의 아들이었단 말이지 이렇게. 근데 그런 거를 보면은 모르겠어요. 2년 동안의 군대 생활에서 그걸 몰랐을까? 뭐 그런 부분도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스위스에서의 생활은 전혀 모르게 했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스위스에서는 그럴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어제 이제 일반 학교가 아니라 어쨌든 국제학교를 스위스 국제학교라고 했으니까요. 어쨌든 이제 그래도 국제학교는 일반 학생들이 다닌 공립학교는 국제학교면은 뭐 언어를 밝히고 뭐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게 뭐 완전히 뭐 귀족들이 다니는 특수학교 이런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아니 그래도 뭐 우리가 이제 우리도 그런 거잖아요. 우리나라에서 공립학교는 무상이지만 뭐 외국인 학교는 그래도 1년에 몇 천만 원씩 학비를 내야 되니까 그 정도 수준의 국제학교였겠죠. 그러니까 이제 뭐 아주 특수하지는 않겠지만 뭐 아주 평범하지도 않은 그러니까 그냥 외국인들이 많이 오는 국제학교이기 때문에 크게 눈에 안 띄었을 것 같아요. 그냥 뭐 동양애가 있나 보다 뭐 그렇게 했고 오히려 저기 북한 지도자 아들이라고 알려지면 위험해서 학교를 못 다녔겠죠. 예. 그런 것 같고 그래서 어쨌든 그 김정은이 그 스위스에서의 10대 생활이 참 영향을 많이 미쳤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성장하느냐에 따라 다르잖아요. 뭐 본인은 어쨌든 그 고난의 행군도 경험을 못 해봤고 어쨌든 10대를 그렇게 잘 살았기 때문에 자기가 돌아와서 북한의 지도자가 됐을 때 아니 왜 내가 아버지처럼 그렇게 어렵게 무슨 사회주의 막 이렇게 물론 이제 사회주의 국가지만 막 그렇게 하면서까지 내가 무슨 이상한 지도자가 되어서 평생을 그렇게 살아야 된다 생각하면 너무 끔찍하지 않습니까? 그랬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뭐 맛있는 스키장도 만들고 그다음에 뭐
뭐 경제 발전도 시키고 회담도 하고 그럴 수 있었던 게 어떻게 보면 가장 성장 과정의 영향일 것 같습니다. 과연 우리 할아버지, 아버지처럼 나는 이런 북한의 지도자로 그때 나이 30대 초반인데 내가 50년을 살아가야 되나 그건 너무 끔찍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시작은 했지만 모르겠습니다. 지금 김정은의 10년의 북한이 과연 지금 김정은이 생각하고 있는 대로 가고 있는지는 예,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김정은 개인의 성장 과정에 대해서는 간혹 이제 뭐 전에 일본인 요리사 후지모리 겐지인가요? 뭐 그런 사람들 이야기라든가 뭐 이런 등등 이야기를 통해서 피상적으로 좀 들은 것이 우리가 있습니다만은 대체적인 평가는 김정은이라는 인물이 개인적으로는 아까 우리가 평가한 것처럼 비교적 솔직한 이런 스타일이다 이런 것은 대체적인 공론인 것 같아요. 그러나 이제 이 사람의 리더로서는 또 이런 인간적인 면을 떠나서 어떤 성격을 갖고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오늘 세 가지 리더십을 적시하면서 신세대 대중적 리더십, 실용적 리더십, 그다음에 예민적 리더십이라는 이런 정리된 표현을 통해서 김 박사님께서 잘 정리해 주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돼서 제가 마지막으로 정리를 겸해서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 2월에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을 마치고 김정은이 빈손으로 65시간인가요? 열차 타고 왔다가 빈손으로 돌아갔습니다. 김 박사님께서 생각하실 때 김정은이 그 돌아가는 열차에서 어떤 생각을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그것이 앞으로 남북관계나 북미관계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이라고 예상하십니까? 제가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 세상이 만만치 않다라는 걸 깨달았을 것 같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이렇게 젊은 패기로 자신감으로 막 헤쳐왔지 않습니까? 근데 정말 그리고 이제 뿌듯했겠죠. 내가 뭐 정말 제일 강대국 미국과 미국 대통령과 정말 이렇게 나는 고개를 숙이지 않고 이게 싱가포르 회담 때 그렇게 했으니까요. 그렇게 해서 자신감이 충만했을 때 한번 딱 결렬을 되고 나서 세상이 만만치 않구나라는 좀 어른이 되지 않았을까 이제 좀 약간 농담처럼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그래서 다시 이제 전략 정비를 했겠죠. 내가 생각하는 만큼 쉽게 잘 되지 않는구나. 그래서 그러면 다시 체제를 좀 정비하고 우리가 전략을 어떻게 세울 것인가를 많이 고민을 했을 것 같고요. 옛날 같으면 어떻게 북한의 지도자가 빈손으로 가서 인민들의 얼굴을 어떻게 볼까 했을 텐데 그 전에 이제 많이 좀 이렇게 기름칠을 해놓은 것 같아요. 인민들한테. 뭐 수령도 뭐 인간적인 그러니까 신이 아니라 당신들하고 똑같이 땅에 발을 딛고 있는 인간적인 수령이요. 내가 좀 잘못한 것도 있고 항상 인민하고 가슴도 아프고 좀 그런 식으로 많이 좀 이렇게 해왔기 때문에 물론 이제 그때 빈손으로 돌아가서는 내 탓이오가 아니라 협상을 잘못한 관료들의 탓이요 아니면 미국 제국주의의 탓이요라고 돌렸겠지만 그래도 이전에 좀 그래도 이제 김정은이가 약간 그런 인민들한테 그런 모습들도 보여준 것들이 또 다시 좀 북한을 좀 추스리고 새로운 전략을 정비할 수 있는 그런 게 됐던 것 같아요. 근데 그 4월에 뭐 최고인민회의나 그 이후에 이런 일련들의 저기에서는 어떤 김정은의 그런 그 빈손에 대한 고뇌들이 많이 나타나는 것 같고요. 예. 인생의 쓴맛을 봤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한 분이 조금 전에 지적해 주셨네. 그 북한 인민들이 빈손으로 돌아온 것에 대해서 미국에 대해서 크게 분노했다고 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네요. 아마도 김정은이 그 북미 정상회담 빈손으로 돌아가면서 엄청난 충격을 받았을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앞으로 어떻게 남북관계나 북미 대화에서 나타날지 우리도 그에 대한 나름대로의 슬기로운 대응 방안 그리고 진정한 신뢰 관계를 다시 재구축하는 이런 노력들이 필요하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시간이 다 됐고 아직도 식사를 못 하신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서 이것으로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마지막 김 박사님의 인사 말씀을 듣고 오늘 행사를 마치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네.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참
남북 물류 포럼과 진짜 그 조찬 회의에 갔을 때니까 참 오래전에 인연이 됐고요. 우리 김영우 회장님 어디서나 이렇게 또 뵙고 뵐 때마다 항상 그 편안하고 반가운 모습으로만 반겨주시는데요. 이제 많이 부족한 저에게 오늘 또 김정은의 좀 리더십이나 향후 남북관계 북미 전략에 대해서 함께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셔서 감사하고요. 앞으로 남북 물류 포럼에 대한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저도 기여할 수가 있는 게 있다면 뭔가 보탬이 되고자 합니다. 예, 앞으로도 공부 많이 해서 예, 더 전문가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좋은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잘 네, 들었어요. 김영 박사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이것으로 오늘 특히 보니까 야구 시합도 있고 하는데 이런 걸 다 마다하고 이 프로그램에 참여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특히 요즘에 폭염이 심한데 무더위에 건강 잘 관리하시고 다음 달에 또 건강한 모습으로 제 이야기를 기약하면서 오늘 176개 전문가 초청 온라인 간담회는 이것으로 마치고 김영 박사님께 다시 한번 감사 말씀을 드리면서 행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공식 행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시간 되신 분 남으셔서 잠시 이야기를 나누시기 바라겠습니다. 분들은 좀 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홍철기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렇게 좋은 시간.